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난 강태석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태석이는 어릴 때부터 손금과 풍수에 관심이 많았지요. 동네 사람들의 운수까지 맞히면서 제법 신기가 있다는 말까지 들었답니다. 어떤 처녀는 올해 안에 시집을 갈 수 있다든가 어떤 농부는 내년에 수확이 많을 것이라는 등 점쟁이처럼 척척 맞히는 것이었지요. 태석이의 재능이 빛이 난 계기는 바로 동냥을 하러 다니던 떠돌이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에게 관상법을 터득하면서 돗자리를 깔아도 될 정도로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이었지요. 태석이의 이름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점을 보겠다고 몰렸습니다. 하지만 태석이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벼슬아치가 되는 것이었지요. 명경과에 급제한 태석이는 생원 칭호를 받고 바로 성균관에 입학하였습니다. 문과에 응시하여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벼슬아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태석이의 관직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파 싸움이 워낙 치열해서 태석이가 치를 떠는 것이었지요. 사소한 인사 문제로도 갈등이 격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석이가 임금을 헐뜯었다든가 사사로운 청탁을 받았다는 등 거짓 상소문들이 올라온 것이었지요. 태석이는 억울했지만 조정 분위기는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태석이는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평소 태석이와 가깝게 지냈던 동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태석이에게 웬 서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태석이가 유배를 떠나기 전날이었지요. 바로 임금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네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네. 지금은 때가 아니니 물러서도록 하게. 당분간 쉰다고 생각하고 머리 좀 식히고 있게.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부르겠네. 하지만 태석이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벼슬아치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았지요. 그저 유유자적하게 보내는 삶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강태석이 그저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세상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보자. 하지만 한 달도 가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태석이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다들 점쟁이 기질이 있다고 할 때 말리고 꾸짖었던 아버지였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태석이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태석이가 명경과에 급제하고 생원이 되자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습니다. 태석이는 아버지에게 서운한 점도 많았지만 관직이 됐을 때 흐뭇하게 웃던 아버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석이는 아버지의 좋은 맷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풍수를 불렀습니다. 이럴 때 관직에 있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혼자 유유자적하게 보내려고 했던 자신에게도 부끄러웠지요. 태석이는 객지의 어려운 살림 때문에 일단 임시로 매장을 하였습니다. 풍수는 중얼중얼거리더니 청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청주에 좋은 맷자리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태석이는 풍수와 잠시 헤어지고 주막에서 쉬기로 하였습니다. 아주 오래돼서 낡은 주막이었지요. 주막에 들어가니 인심 좋은 주모가 국밥과 막걸리를 대접하였습니다. 하루 묵고 가시려는구먼. 천천히 드시고 푹 쉬고 가시게. 태석이는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의아했지만 물어볼 기운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자신의 처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해가 떨어지자 태석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주막의 방은 아주 누추하였는데 웬 사내들까지 들어와서 드러눕고 있으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석이는 한숨을 푹 쉬고 비좁은 방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웬 사내가 태석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드러누웠는데 그 사내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얼른 일어나서 나가거라. 태석이는 놀라서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누워있던 사내들이 불이 나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어리둥절하였지요. 모두 밖으로 나가니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내와 태석이 단둘이 홀연히 남은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긴장하여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기 술상 좀 내주시오. 소고기까지 내오시오. 태석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주모가 소고기 수육이 있는 술상을 내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너무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면 손님들이 놀랍니다. 좀 사근사근하게 말해주시오. 하지만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모는 여전히 인심 좋은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나리. 태석이는 또 한 번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사내가 태석이에게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쪽으로 어서 오시라니까요, 나리.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리. 여기에 저와 나리 말고 누가 더 있겠습니까? 태석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누구길래? 혹시 나를 아시오? 그러자 사내가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장돌뱅이 춘복이라고 합니다. 이 고을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춘복이는 그 고을에서 유명한 장돌뱅이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간 사내들도 모두 장돌뱅이들이었지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나리. 저는 전국을 유랑하는 상인이지만 세상 보는 눈은 제법 깊지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리. 지금은 벼슬도 잃고 부모상도 당하셨지만 언젠가는 곧 관직을 되찾으실 겁니다. 태석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체 춘복이라는 사내는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춘복이는 태석이가 놀랄 틈도 없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나리께서도 관상법을 터득하셨구먼 그래. 어디 저의 관상이 어떤지 한번 맞춰보시지요. 태석이는 침착하게 춘복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눈만 아픈 것이었지요. 춘복이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런저런. 우리 나리께서 총기를 많이 잃으셨구먼.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부모상을 당하셔서 잠시 기력을 잃으신 것뿐입니다. 태석이는 참았던 숨을 그제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숨이 가파르고 목이 마르기 시작하였지요. 대체 자네는 누구인가? 누군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인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저 전국을 유랑하는 장사꾼입니다. 저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손님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관상을 보게 되지요. 나리께서는 아주 드문 관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관상이 어떻단 말인가? 춘복이는 갑자기 인상을 구기더니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관직은 다시 되찾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웬 사내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이었지요. 사내는 아주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선한 청년으로 보였지요. 그런데 춘복이는 혀를 끌끌 차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린 나이에 안 됐구먼. 그게 무슨 말인가? 저 청년은 얼마 가지 않아서 포도청에 끌려갑니다. 오늘 밤에 물건 간수 잘하십시오. 저 청년이 오늘 밤에 몰래 들어올 테니. 태석이는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청년의 관상을 보고 미래를 꿰뚫은 것이지요. 그럼 자네 말은 저 청년이 도둑이란 말인가? 그거야 내일이 되면 알게 되겠지요. 사실이었습니다. 춘복이가 말한 대로 그 청년은 밤에 몰래 들어와 남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태석이는 가지고 있던 엽전을 꼭 품에 안고 있었지요. 춘복이 덕분에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주막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포졸들이 찾아와 도둑 맞은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이제 춘복이의 관상법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자네 풍수에 대해서도 좀 아는가? 춘복이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좋은 맷자리 하나 보여드리지요. 태석이는 모처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싼값으로 데리고 온 풍수가 못 믿어왔지요. 그렇게 춘복이와 맷자리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 주막에 스님과 비구니가 찾아왔습니다. 주모는 여전히 인심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찾아와 주시고 오늘 아주 큰 복이 오려나 봅니다. 하지만 스님과 비구니는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진지한 얼굴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고 있었고 비구니는 왠지 수척해 보였지요.
주모가 말한 것처럼 부처님의 흔한 제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춘복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스님과 비구니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는가? 춘복이는 태석이를 보더니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스님의 눈이 아주 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리? 그리고 나리, 앞으로 저를 부를 때 춘복이라고 부르십시오.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장돌뱅이 아닙니까? 태석이는 다시 스님을 살폈지만 춘복이가 말한 불길한 기운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이란 흠을 가리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는 법이죠. 나리께서도 관직을 맡으시면서 그런 사람들 숱하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 스님을 보시지요. 태석이는 다시 눈을 부릅뜨고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에게 미세한 움직임이 발견됐습니다. 턱 아래로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덥지 않은 날씨의 땀이라니. 주막은 앞뒤로 막힌 곳이 없어서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세하게 눈 밑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스님은 일부러 연부를 외우고 있군. 부처님의 제자로서 마음을 가다듬는 게 아니야. 춘복이는 바로 무릎을 탁하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총기가 돌아오시는군요, 나리. 저 스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발을 묶어 놔야겠습니다. 발을 묶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스님의 발을 강제로라도 묶겠다는 것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리. 소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한참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던 스님이 일어섰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는 것이지요. 그때 춘복이가 몰래 발을 걸어서 스님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넘어진 스님은 발목을 잡고 신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게 대관절 무슨 일이래? 스님이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으니 그 인심 좋은 주모도 처음으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계속 고통스러워했지만 춘복이는 막걸리를 마시면서 시치미를 뚝대고 있었지요. 대체 자네는 무슨 생각인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스님의 발을 걸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 좀 더 두고 보십시오, 나리.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태석이가 목이 말라 밖으로 나오는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태석이는 바가지를 떨어뜨릴 정도로 놀라고 말았지요. 설마 스님을 잡으러 왔단 말인가? 태석이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포졸들은 방에 숨어 있던 스님을 끌어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를 끌어내는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태석이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포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체 부처님의 제자를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끌어내는 이유가 무엇이오? 이 작자는 스님이 아니오. 사람 여러 명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범이란 말이오. 태석이는 너무 놀라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사실 땅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형과 친척의 목숨을 빼앗은 패륜하였습니다. 용의자로 지목이 되자 머리를 깎고 스님 행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그제야 춘복이가 발을 걸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주막에 발을 묶어둔 것이었지요. 태석이는 이제 춘복이 앞에서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춘복이가 보통 장돌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네 이야기를 좀 해주게. 그런 관상법은 대체 어떻게 터득한 겐가? 나도 떠돌이 스님에게 배워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자네의 관상법은 보통이 아닌 것 같네. 그러자 춘복이는 넉살 좋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국을 유랑하며 다니는 장사꾼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적부터 전국을 다녔지요.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도망 다니는 작자들도 있었고 나리처럼 벼슬을 잃고 객지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도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다 보니 이제는 그들의 운명까지 보이더군요. 그럼 내가 관직을 되찾을 것이라고 어떻게 그리 자신하는가? 그러자 춘복이는 사뭇 진지한 얼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다른 관상이 보입니다. 다른 나리들처럼 욕심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도 아니고 아무 애매한 관상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 관상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다시 관직을 되찾더군요. 태석이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춘복이는 또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춘복이가 큰 소리로 웃을 때면 태석이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을 마시고 나오는 비구니가 보였습니다. 포졸에게 붙잡힌 그 스님과 함께 왔던 비구니였습니다. 태석이는 비구니를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그런 범죄자와 함께 왔으니 비구니도 수상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 여승은 어떻게 보이는가? 자네도 알다시피 스님 행세를 하던 자와 함께 오지 않았나? 춘복이는 눈을 개슴츠레 뜨더니 비구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승의 관상은 좀 힘들지요. 처자가 머리를 다 깎아버린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해서요. 잠시만요, 나리. 춘복이는 물을 마신다는 핑계로 비구니 옆을 지나갔습니다. 비구니의 관상을 제대로 보려는 것이었지요. 춘복이가 바가지를 들고 오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춘복이가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태석이가 돌아보니 춘복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진 것이었습니다. 춘복이는 그렇게 비구니 앞에서 한동안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춘복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며 넉살 좋게 행동하던 춘복이가 갑자기 얌전해진 것이었지요. 이복의 춘복이. 대체 왜 그러나? 그 여승이 엄청난 죄라도 지은 겐가? 춘복이는 한동안 멍한 얼굴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다단한 관상은 처음 봅니다. 저는 그 여승의 얼굴에서 마치 폭풍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마저 그 폭풍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그 폭풍 안에 들어갈 기백이 있으십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겐가? 춘복이가 갑자기 시익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추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나리 몇 자리부터 봐드려야지요. 태석이는 춘복이와 함께 한동안 걸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맷자리는 누가 봐도 명당처럼 보였지요. 원래 풍수가 이런 일은 하지 않지만 고사를 지내는 것도 도와드리지요. 나리께서는 크게 되실 뿐이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태석이는 다행히 아버지를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춘복이는 하관하는 순간까지 태석이 옆에 있었지요. 눈물을 모두 흘린 태석이는 춘복이에게 새삼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춘복이. 자네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버지를 고이 보내드리지 못했을 것이야. 정말 고마운 일은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춘복이는 더는 대답하지 않고 싱글싱글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는 좀처럼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막에서 자고 가려는 손님도 별로 없었지요. 춘복이는 헛기침을 하더니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부하들에게 무엇인가를 일러두고는 태석이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나리. 돌아간단 말인가? 어디로 가는 겐가? 다시 전국을 유랑해야지요. 장사꾼이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리.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밤은 아마 나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춘복이는 또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태석이가 방에 있는데 비구니가 들어왔습니다. 비구니 뒤로는 주모가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손님. 여승께서 딱히 가실 곳이 없다고 해서요. 아무래도 두 분만 방에 있으면 좀 거시기 할 테니 이렇게 문을 좀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태석이는 당황해서 헛기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구니도 당황했는지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지요. 시주님께서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태석이는 여전히 그 스님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비구니가 그런 몹쓸 사내와 함께 온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아버지의 맷자리를 알아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구니는 안타까운 한숨을 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태석이 눈에는 비구니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지요. 아까 함께 계셨던 분이 이장을 도우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승께서는 어쩌다 이런 주막까지 오셨습니까? 부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주막 손님들을 보고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주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도 많은 손님들을 봤지만 시주가 하시는 일이 뭔지 도통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보통 사내들은 소작농을 하는 농부들이지요.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나 선비들입니다. 시주의 얼굴에는 선비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태석이는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상해 보였던 비구니가 갑자기 친근해진 것이었지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사실 저는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에서 일하던 교리였습니다.
당파 싸움에 진저리가 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농부가 되었지요. 시주의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저는 강태석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비구니가 갑자기 놀란 얼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과 다리까지 벌벌 떠는 것이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비구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몸을 떠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비구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태석이는 돌아가기 전에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소장농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교리의 경력을 살려서 서당이라도 차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처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얼른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뛰어갔지요. 놀랍게도 절벽 끝에 비구니가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벼랑길 위에 비구니가 눈물을 흘리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서 제 손을 잡으시지요. 그런데 비구니는 눈물만 흘리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그래도 비구니가 대답을 하지 않자 태석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목숨을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꼭 풀어내셔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슬프시다면 제가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어서 제 손을 잡으십시오. 이건 부모님에게도 불효입니다. 그제야 비구니는 어렵게 태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구니는 한동안 눈물이 그칠 줄 몰랐지요. 대체 무슨 일로 그러셨습니까? 송구합니다. 벼랑길로 돌아오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저도 살려고 하였으나 낭떠러지를 보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두 말씀해 보십시오, 스님.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주의 억울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태석이는 의아했습니다. 비구니가 교리로 일하던 태석이의 일을 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저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거래 있었습니다. 그때 외척과 교류했다는 문서가 발각됐다면서 상소문이 빗발친 적이 있었지요. 그저 단순한 문서의 교정과 자문이었는데 그것을 몰래 힘을 합쳐 권세를 잡으려 했다는 말로 둔갑했습니다. 저는 거래 있으면서 그런 술수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당파 싸움이 치열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였지요. 그 이름이 강태석이라고 했습니다. 태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궐에 계셨다니. 그럼 궐에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런 술수를 다 보셨다는 겁니까? 하지만 비구니는 고개를 돌리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절에 들어왔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태석이는 임금이 보낸 서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때를 기다리고 했지만 당파 싸움에 치가 떨려 조정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석이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맷자리로 이장을 했던 터라 마음속에서는 늘 아버지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태석아, 덕분에 이 아비는 잘 지내고 있단다. 좋은 맷자리로 이장하는 이유에는 후손 역시 길이 번창하라는 뜻이 있지 않겠느냐. 어찌 계속 외롭고 원통한 세월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늘은 끝내 정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태석아, 너의 굳은 심지를 이 아비는 잘 알고 있다. 산천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도리 역시 변치 않아야 한다. 아비는 너를 굳게 믿고 있단다. 태석이는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더는 눈을 붙이지 못한 태석이는 결국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배를 간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붓을 들었던 것이지요. 태석이는 임금에게 보내는 서찰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구니가 말했던 사실을 상세히 적은 것이지요. 신이 죄를 지었다면 만백성이 다 아는 일이련만 간사한 무리들이 꾸민 말로 억울하게 유배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은 도리와 공의로 다스려야 하건만 사사로운 당파가 서로 모해하여 인재를 배척하니 백성들이 고통받을 뿐입니다. 신은 어느 한 당파의 마음을 둔 적이 없고 오직 나라와 임금만을 섬겨왔습니다. 비록 억울함 속에 귀양살이 하나 신의 마음은 한결같이 전하를 향하였나이다.
만약 전하께서 부르신다면 기꺼이 목숨을 다해 직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히 억울함을 다 말하려 하나 이는 신의 분수에 넘치니 오직 전하의 성덕에 기대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엎드려 바라옵니다. 만일 신이 참으로 쓸모없는 인재라면 이 한 몸 들판에 풀잎처럼 버려주셔도 원망치 않겠습니다. 태석이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꿈에서 나온 아버지의 조언에 정신을 차린 것이었지요. 그날 밤 태석이는 비구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덕분에 임금에게 다시 서찰을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저희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것이 괘씸하긴 하나 다시 한번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승은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 온 이후로 처음 웃는 것이었지요.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시주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태석이와 비구니는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태석이는 수척한 비구니가 안타까워 보였지요. 힘을 쓰는 일이 있다면 무작정 태석이가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구니가 직접 차를 따르는데 태석이는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를 따르는 동작이 품이 있고 정제되어 있었지요. 아이고, 우리 여승께서는 차를 따라도 양반가 규수처럼 하시네. 지나가던 주모가 웃으며 농담을 건네자 비구니가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역시 이 비구니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얼마 전에 떠났던 장돌뱅이 우두머리 춘복이의 일도 떠올랐습니다. 대체 춘복이는 비구니의 어떤 관상을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요? 비구니의 수상한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길손이 주막을 지나가면서 피리를 부는데 비구니가 속삭이면서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길손의 연주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락은 궁중 연양에서 쓰이던 곡조였습니다.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읊은 것입니다. 비구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수줍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주모가 소반에 낸 반찬을 보더니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나물은 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향이 누그러질 텐데 혹시 꿀이 있습니까? 주모는 놀랐습니다. 나물에 꿀을 넣는 요리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태석이는 궁중조리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역시 저 여승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대체 누구일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태석이에게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임금이 보낸 서찰이었지요. 경의 글을 보니 내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그 억울함이 깊음을 어찌 모르겠는가. 근래 조정은 사사로운 이익에 매여 바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임금으로서 부끄럽도다. 경 같은 선비가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것은 곧 내 허물이요. 잠시 몸은 멀리 있으나 충정은 내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때가 오면 경을 반드시 불러 옆에 두고자 하니 마음을 다잡고 기다리라. 경이 끝내 고듬을 잃지 않는다면 이는 천하가 알 것이다. 짐은 경을 믿는다. 부디 몸을 온전히 하여 다시 보기를 바란다. 태석이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당파 싸움에 지쳤다고 했지만 임금의 격려와 응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었지요. 게다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이후 더 외로웠답니다. 그날 밤 비구니가 태석이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날까 합니다. 시주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는 꼭 갚을 것입니다. 가실 곳은 있으십니까, 스님? 그러자 비구니가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비구니의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주를 만나서 천만다행입니다. 시주께서 안 계셨다면 저희 인생은 계속 늪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비구니는 주막을 떠났습니다. 태석이도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농사를 짓고 있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고 버텼더니 어느새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석이도 어느덧 어느 농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농사를 잘 짓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조정 일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태석이는 얼른 서찰을 읽어보았습니다. 사세가 조금씩 안정되니 이제 경을 부를 수 있게 되었도다.
그간 외로운 곳에 머물며 세월을 보내느라 마음이 얼마나 고단하였겠는가. 짐은 밤마다 경의 충정을 잊지 않았노라. 간악한 무리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조정에 새 바람이 일어나고 있으니 서둘러 올라와 짐의 곁을 지켜주시게. 길이 험하고 세상 인심이 여전히 삿되니 타인의 입길에는 오르내리지 않게 하게. 경의 충절은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아나니 이제는 백성 또한 알게 될 것이요. 짐이 이제 경을 믿고 부르니 부디 몸을 다스려 함께 대업을 이루세. 태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임금이 있는 방향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조정으로 돌아가는 태석이는 모처럼 한복으로 단장을 하였지요. 지난밤에도 아버지가 꿈에서 나와 흐뭇하게 웃어주셨습니다. 드디어 태석이가 궐에 도착했습니다. 임금에게 큰 절을 올린 태석이는 감개무량했습니다. 임금 역시 태석이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태석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억울하게 당한 관리들도 속속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석이는 비록 높은 신분은 아니었지만 충정 있는 신하들을 일일이 챙기려는 임금의 성정이 빛이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태석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석이로서는 임금의 얼굴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지요. 임금이 고개를 들어서 편하게 있으라고 할 때 그제야 임금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관상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정녕 이 관상은 그때 태석이 귓가에 맴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돌뱅이 우두머리 춘복이가 한 말이었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다단한 관상은 처음 봅니다. 저는 그 여승의 얼굴에서 마치 폭풍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마저 그 폭풍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그 폭풍 안에 들어갈 기백이 있으십니다. 태석이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임금의 관상에서 폭풍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춘복이가 말했던 그 폭풍이 이런 것일까요? 태석이는 놀라서 춘복이처럼 한동안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태석이가 당황하는 사이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임금의 딸 인순공주였지요. 태석이는 얼른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고개를 드시지요. 태석이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낯이 익은 것이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설마 태석이는 고개를 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군공주는 바로 그 비군이었습니다. 저를 이제 알아보시겠습니까? 인순공주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군이가 활짝 웃고 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태석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임금도 사정을 다 알고 있었는지 흐뭇하게 웃고 있었지요. 인순공주 역시 당파 싸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칼날이 자신에게 뻗치자 스스로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간 것이었지요. 임금이자 아바마마를 위해 희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사연을 모두 알게 되고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교리나리가 아니셨다면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생을 모두 포기하고 그 주막에 갔던 것입니다. 저의 남동생이 당파 싸움에 그만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 이유도 없던 저에게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저는 아바마마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리나리께서 저희 마음을 다잡아 주셨습니다. 교리나리가 곁에 계셨던 덕분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임금은 바로 인순공주의 가래일을 정했습니다. 신랑은 바로 태석이었지요. 당파 싸움에 밀려서 유배를 당했던 남자가 조정으로 돌아와 부마도위가 된 것입니다. 부마도위는 임금의 사위에게 주던 칭호였습니다. 그렇게 부마도위로 불리게 된 태석이었지만 조정에만 있으면 좀이 쑤시기 마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으로 나가 머리를 식힐 생각이었지요. 인순공주도 쓰개치마를 쓰고 태석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 한 구석에 묘한 인상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태석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생경하지만 익숙한 분위기. 태석이는 바로 그 남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네 춘복이가 아닌가? 장돌뱅이 우두머리 춘복이었습니다. 나리가 아니십니까?
역시 조정으로 돌아오셨군요. 태석이는 춘복이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버지의 맷자리 이장을 하던 중에 주막에 들렀던 일. 그리고 춘복이의 기묘할 만큼 놀라웠던 관상법.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춘복이가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니 그제야 실감이 나는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내가 자네를 대접할 차례가 아닌가. 어서 날 따르게. 태석이는 춘복이를 근처 주막으로 데려가 크게 대접하였습니다. 춘복이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실컷 배불리 먹었지요. 자네의 관상법은 정말 대단했네. 자네와 같은 인재가 이렇게 시장 구석에서 장사를 하면 쓰겠나. 나와 함께 조정에서 일할 생각이 없는가. 그러자 춘복이는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저는 근본도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장사꾼입니다. 그런 놈이 조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태석이는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요. 춘복이의 인생을 갑자기 동경한 탓일까요? 아니면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춘복이처럼 놀라운 인물과 헤어질 것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자네가 말한 대로 폭풍이 보였다네. 자네가 그때 비구니에게 봤던 그 관상 말이네. 임금에게도 똑같은 것을 내가 보았지. 그러자 춘복이가 또 한 번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리께서 다시 총기를 되찾았구먼요. 그럼 제가 다시 전국을 유랑할 운명이라는 것도 다 보이시겠지요. 태석이는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춘복이는 부하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태석이는 그날 이후로도 임금의 사위답게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 역시 임금과 함께 사위 태석이도 존경하였지요. 하지만 한 가지, 태석이가 포기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관상법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관상법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관상법에 대해 누군가 물었는데 태석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국을 유랑하는 장사꾼이 그 어떤 관상가보다 탁월했소. 저는 그 장사꾼을 만난 이후로 인생의 경험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렇게 관직에서 물러나고 철없이 혼자 유유자적하게 지내려고 했던 내가 부끄러웠지요. 명심하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세계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는다고 하였지요. 책은 읽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도 직접 경험해야 그 참모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머무는 사람은 세계의 풍요로움을 알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좁은 시야 안에서만 살게 되겠지요. 장돌뱅이 우두머리 춘복이는 전국을 다니며 경험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한 페이지씩 꾸준히 펼쳐나가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선비와 여종의 기적과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양반의 횡포로 도망을 친 불쌍한 여종 끝분이, 그리고 끝분이를 찾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온 가난한 선비 진수. 두 사람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리 백세야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끝분이라는 여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양반댁의 아들 김진수와 같은 날에 태어났지요. 끝분이와 진수는 신분의 차이를 상관하지 않고 친하게 지냈답니다. 진수의 아버지는 양반 신분이었지만 출세하지 못해 가난하였습니다. 진수의 과거 급제만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었지요. 끝분이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허난설원과 황진이와 같은 여류 시인이 되는 것이었지요. 허난설원은 허균의 누이였으며 중국과 일본까지 전해질 정도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황진이는 아름다운 용모와 기회를 자랑하는 풍류객이었지요.
끝분이 아버지가 소장농을 하던 시절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소장농 자리를 빼앗기고 위로를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끝분이는 우연히 흥얼거리며 지나가는 규수를 보았습니다. 자신도 저런 노래와 시를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끝분이는 아직 어렸지만 시를 읊으며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진수도 과거 급제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 기회가 될 때마다 끝분이를 응원하고 지지하였지요. 그러던 두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소꿉친구는 이제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터놓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몰래 연못이나 정자에서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연못과 정자는 어둠으로 가라앉지만 끝분이와 진수가 만나는 날이면 어여쁜 달이 뜨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환히 비치는 것 같았지요. 끝분이는 시인으로서 꿈이 있었던 덕분에 글도 잘 썼답니다. 가끔 진수가 쓴 글을 고쳐주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사랑에 어둠이 도사리기 시작했습니다. 끝분이가 모시는 양반은 그 고을에서 악랄하기로 소문이 난 윤가네였습니다. 끝분이는 윤가가 지나가기만 하면 숨을 죽이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끝분이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윤가의 딸 소양이었습니다. 소양이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싶은 것은 모두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무에 걸린 연을 가져오라고 성화를 부린 탓에 머슴 2명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지요. 시장에서 보았던 놀이개를 가지고 싶다고 성화를 부려서 머슴과 여종들이 보름에 걸쳐 지방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극성이었던 소양이가 이번에는 질투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소양이가 눈여겨보던 도련님이 다름 아닌 끝분이에게 눈길을 준 것이었습니다. 끝분이는 양반댁 도련님에게 고개도 들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소양이는 질투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양반댁 도련님이 소양이에게 전혀 눈길도 주지 않으니 화를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양이는 식솔들을 시켜서 끝분이를 멍석말이를 하였는데 아버지가 대신 몸으로 맞아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맞는 소리와 함께 고통스러운 신음까지 울려 퍼지니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지요. 소양이는 멍석말이 때문에 죽을 것 같았지만 아버지가 초주검이 될 때까지 몸으로 막아주면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양이는 아버지의 희생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자 아버지를 데리고 윤가의 집에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더는 윤가의 몸종으로 살아가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과거 시험을 앞둔 진수였습니다. 진수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니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런 딸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진수야, 잘 있어. 다음 생에는 교수로 태어나서 만나자. 너도 다음 생에는 너도 갑부 아들로 태어나줘. 그렇게 끝분이는 아버지를 데리고 정처 없이 계속 걷기만 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몸이 추워져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지만 끝까지 버티려고 하였지요. 그러다 그만 아버지는 세상을 등지고 마셨습니다. 끝분이 대신 희생하신 것이었습니다. 끝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유해를 임시로 매장하였습니다. 날씨가 나아지면 다시 돌아와서 맷자리를 알아보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이 딸이 정말 미안해. 꼭 다시 돌아올게. 그렇게 다시 한참을 걷던 끝분이 눈앞에 초라한 주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주모는 사람 좋은 얼굴로 나와 끝분이를 받아주었지요. 주모도 파란만장한 삶을 보낸 탓일까요? 끝분이의 상태를 보고도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성하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끝분이는 다행히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일을 도우면서 주모와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그제야 끝분이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저런. 그럼 끝분이 아비가 그 황량한 땅에 계시다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내가 힘을 좀 써야지. 주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풍수를 불렀습니다. 가끔 명당 자리를 알아보다가 주막에 들르는 남자였지요. 풍수는 주모의 부탁이라면 뭐든 좋다면서 맷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끝분이는 주모에게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우리 끝분이가 워낙 심성이 착해서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모는 그렇게 장난기 있는 농담을 던지며 끝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을 찾은 양반댁이 있었습니다. 친구 아들의 혼인식 때문에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끝분이는 그 중에 마음씨 착한 아씨를 만났답니다. 끝분이가 가끔 동경하던 교수였지요. 안녕 끝분아. 나는 매화라고 해. 끝분이가 모시는 양반댁이 매화와 같은 성정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윤간의 딸의 손찌검과 모욕적인 언사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끝분이가 꽤 똑똑하구나. 몸 좀 같지 않은데? 너 혹시 꿈이라도 있니? 끝분이에게 꿈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아버지, 그리고 남몰래 사랑을 속삭였던 진수뿐이었지요. 끝분이는 가끔 잠에서 깨어나 예쁘게 떠있는 달을 바라봅니다. 진수가 너무나 그리운 것이었지요. 여류 시인이라니. 이런 기가 막힌 인연이 다 있구나. 나도 한때는 글을 쓰고 싶었지.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시집을 가야 할 몸이지만 매화는 끝분이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지. 꿈이 없다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런 의미에서 끝분이에게 하나 좋은 거 알려줄게. 매화는 지도를 하나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끝분이는 어리둥절하였지요. 여기를 꼭 찾아가. 교서관에서 일했던 관리가 사는 집이야. 이 고을에서 황씨 아저씨를 찾으면 알려줄 거야. 내가 보냈다고 하면 끝분이가 필요한 책들을 건네줄 거야. 그 책으로 문학적인 지식을 쌓아. 끝분이 너라면 유명한 시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알려줬다는 건 비밀이야. 우리 아버지 몰래 황씨 아저씨와 친분이 있거든. 알겠지? 끝분이는 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종에게 꿈은 언제나 사치였지요. 늘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을 주는 윤간애에게는 입 밖에도 내밀지 못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씨. 이 천한 몸에 베푸신 은혜,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매화는 떠나는 날에 끝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종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양반은 세상 천지에 없었지요.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씨. 부디 건강하소서.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서늘할 정도로 추운 야밤에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주막은 손님들이 없어 아주 고요하였지요. 벌레 우는 소리만 주막을 가득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모가 부엌을 정리하고 나오려는데 수상한 그림자를 목격했습니다. 아이고야, 도둑이라도 왔나? 주모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는 척하더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불청객들의 정체는 바로 윤가의 식솔들이었습니다. 도망을 친 끝분이를 잡으러 온 것이었지요. 아이고 끝분아.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 밖에 지금 널 잡겠다고 온 사내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끝분이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도망치면 쓸모도 없을 텐데 굳이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끝분이를 잡으려는 것일까요? 끝분이는 바로 소양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소양이가 끝분이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을 것입니다. 마음에 든 도련님이 끝분이에게 눈길을 준 일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끝분아.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얼른 도망치거라. 정말 송구합니다, 아주머니.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냐.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끝분이와 주모는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갑자기 이별이라니 눈물이 핑 도는 것이었지요. 끝분이가 몰래 밖으로 나왔을 때 윤가의 식솔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아주머니를 보쌈하려고 온 것은 아닐 테고 이 늦은 시간에 사내들이 왜 온 것이오? 사내들은 밀어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주모가 젖먹던 힘까지 쓰면서 막아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쳤으면 연유가 있을 거 아니오? 어서 그 연유나 좀 들어보십시다. 주모가 그렇게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끝분이는 주막으로부터 멀리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식솔들이 주모를 밀쳐내고 밖으로 나왔지만 이미 끝분이가 멀리 도망친 뒤였지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지친 끝뿐이. 이제 남은 건 매화가 건넨 지도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겨우 주모와 가까워졌건만 이제 끝뿐이의 희망은 황씨 아저씨였지요. 매화가 지도를 따라 힘겨운 길을 떠나고 있을 때 진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꿉친구이며 이제는 사랑에 빠진 끝뿐이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윤가는 끝뿐이가 돈을 훔치고 도망쳤다고 떠들어대고 있었지요. 하지만 진수는 윤가의 거짓말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끝뿐이는 절대 돈을 훔쳐서 갑자기 도망치지 않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진수는 가난한 양반댁의 아들이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정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금세 진실을 알 수 있었겠지요. 진수는 하는 수 없이 윤가에서 일하는 몸종들을 상대로 끈질기게 캐물었습니다. 몸종들은 다칠까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만 진수의 끈기가 갸륵하여 결국 모든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진수는 그날부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끝뿐이를 찾아 떠나고 싶지만 이제 곧 과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과거 급제만 바라보는 아버지도 자꾸 눈에 밟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슬픔으로 살아가던 진수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지요. 진수야, 수신제가라고 하였다. 먼저 너의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진수는 할 수 있을 것이야. 꿈에서 깨어난 진수는 어머니의 말씀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끝뿐이가 너무 보고 싶어 떠나고 싶지만 먼저 과거 급제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 우선이었지요. 그렇게 깨달은 진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끝뿐아. 어디에 있든 꼭 견디고 살아남아야 해. 과거에 급제만 하면 바로 널 찾아갈 테니까. 진수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을 때 끝뿐이는 지도에 있는 고을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황씨 아저씨를 찾으니 고을 사람들은 금세 위치를 알려주었지요. 황씨 아저씨는 지도를 봤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례가 많았네. 그러니까 자네가 매화 아씨와 주막에서 함께 지냈단 말이지. 송구합니다. 이렇게 기별도 없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끝뿐이는 주막에서 급하게 도망치느라 옷차림도 지저분하였지요. 친절한 매화 아씨, 목숨을 걸고 도망을 도와준 주모가 떠오르니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황씨 아저씨는 끝뿐이의 손을 따스하게 잡고 위로하였습니다. 슬퍼하지 말게. 매화 아씨가 이 지도를 줬을 정도라면 자네를 그만큼 믿었던 게지. 나 역시 자네를 믿겠네. 황씨 아저씨는 교서관에 일하던 관리였습니다. 매화가 말한 대로 조선시대 지식이 있는 책들은 모두 보관하고 있었지요. 이 책들을 섭렵만 한다면 여류 시인은 꿈만은 아닐 걸세. 자네가 그렇게 시인이 되고 싶다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이야. 그리하여 끝뿐이는 밤새 책을 읽었답니다. 문학적인 지식은 끝뿐이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지요. 그동안 몸종으로만 살았던 끝뿐이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책에 파고들던 끝뿐이는 갑자기 진수가 그리워졌습니다. 진수야, 너도 과거 급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 나도 최선을 다할 거야.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끝뿐이는 이제 웬만한 선비들의 버금갈 정도로 대단한 지식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끝뿐이는 그래도 천민이었지만 황씨 아저씨 덕분에 양민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아란으로 바꾸고 황씨와 부녀 관계로 보일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나중에 제가 천민이었다는 것이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양민 행세를 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들통이 나면 이 고을에서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그러자 황씨 아저씨는 허우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거라. 이제 모두가 너를 노비로 보지는 못할 것이다. 황씨는 끝뿐이를 친구의 딸이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부인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식도 없는 황씨였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 그리 썩 곱지 않았지요. 아무리 친구의 딸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가까이 지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황씨는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을 곁에 두는 것이라고 매번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끝분이는 황씨 아저씨와 이제 농담을 하고 장난도 치는 관계가 됐습니다. 끝분이는 그렇게 황씨 아저씨 덕분에 마음껏 시와 소설을 읽으며 지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진수가 그리운 이유도 있었지만 여류 시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끝분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끝분이가 있는 고을에서는 향리가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특히 향리 우두머리의 호장 백씨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요. 창고에서 곡식을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뒷돈을 받고 군역을 면제하고 있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사또와도 결탁이 되어 있으니 별 도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끝분이 역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양반댁에서 몸종으로 일하는 송이가 있었습니다. 황씨 아저씨 다음으로 친한 처자였지요. 어느 날 송이가 훌쩍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송이는 관아 잔치에 불려가서 모욕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징발이 너무 엄격하여 하소연한 일이 있었는데 그 대가로 관아 잔치에 불려가서 술을 따르고 억지로 춤도 춘 것이었습니다. 끝분이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끝분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마을 장터가 시끌벅적하였습니다. 상인과 주민들이 벽에 붙어 있는 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벽에는 이런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을 백성 땀방울이 곳간마다 가득한데 배기의 손은 새떡과 같아서 창고 속만 드러나네. 아, 하늘빛은 푸른데 백성 얼굴은 누렇게 말라가는구나. 장터에 모인 주민들은 하나같이 시를 읽으며 가슴이 복받쳤습니다. 모두들 그 시에 공감하며 눈물도 흘리고 손뼉도 치는 것이었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백이는 바로 향리의 우두머리 호장 백씨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이튿날의 시는 또 붙어 있었습니다. 창생을 속이는 백이여. 창고 곡식으로 제 배만 채우는구나. 농민들은 헛되이 뼈만 남고 푸른 하늘은 고통을 모름체하네. 이렇게 시가 점점 인기를 얻어가니 백씨도 점점 신경이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상인들과 주민들도 시를 쓴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조금씩 얼굴 없는 시인은 백씨에 저항하는 투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씨는 식솔들을 시켜서 시를 쓴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고울이 흉흉하였지요. 그러니 황씨 아저씨도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분아, 요즘 마을 장터에 걸린 시 때문에 말이 많더구나. 혹시 그 시를 네가 쓴 것이냐? 아니요, 아저씨. 제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글을 쓸 리가 없지요. 그러자 황씨 아저씨는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 끝분아, 너에게 시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더냐? 네가 쓴 시라는 시는 다 읽어보았는데 내가 몰라볼 것 같으냐? 그러니 끝분이도 더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줍게 미소를 지어보았지만 황씨 아저씨는 오히려 호통을 치는 것이었지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인 것이냐? 지금 백씨가 그 시를 쓴 사람을 찾겠다고 색출 중이란 말이다. 네가 다칠 수도 있단 말이야. 끝분이는 갑자기 겁이 났지만 당당히 맞서고 싶었습니다. 평생 포악한 양반 밑에서 몸종으로 지냈던 끝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몸종이 아닌 여류 시인 끝분이로 살고 싶었지요. 그러니 황씨 아저씨도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분이의 시는 더욱 힘을 얻었고 고을 사람들도 모두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백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끝분이는 비록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끝분이가 여류 시인으로 알려지고 있을 때 진수는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모두가 고을 원님으로 떠받들었지만 진수는 바로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배에 올라탄 진수는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동안 끝분이 생각을 버리고 공부에 몰두했던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끝분이를 만날 수 있었지요. 끝분이를 만나면 어떤 말부터 꺼낼까 하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수가 도착한 곳은 바로 주막이었습니다. 끝분이가 겨우 빠져나왔던 바로 그 주막이었지요.
백씨 식솔들이 주막을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지만 다시 재건하여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국밥을 먹으면서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웬 사내들이 들이닥쳐 주막을 풍비박산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내들과 맞서다가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중에 한 처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주모가 받아준 불쌍한 처자라는 것이지요. 처자라면 끝뿐이가 아니었을까. 진수는 국밥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더니 절로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끝분아. 설마 여기서 목숨을 다한 거니?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그렇게 진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젊은 총각이 왜 그리 슬피 우시나. 그날 목숨을 단 사람 중에 안타까운 처자가 있었지. 끝뿐이라고. 내가 불쌍해서 받아주었는데 참으로 안 됐소. 정말 몹쓸 놈들이야. 진수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불길한 예감이 맞아떨어진 것이었지요. 그런데 주모는 왜 끝분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끝분이가 윤가 식솔들에게 벗어나도록 도와줬는데 말이에요. 그 처자는 어디에 묻었습니까? 나도 그건 모르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 그래도 심성이 착한 아씨를 만났으니 다행 아니겠소. 평소에 그런 성정이 있는 양반을 만났으면 이렇게 험한 곳에도 오지 않았겠지. 진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친절한 아씨가 있었다니. 안타깝구려. 몸종에게도 잘해주는 양반은 드문데 말이오. 그럼 그 처자가 묻은 곳도 모른단 말이오. 주검도 찾지 못했단 말이오. 그렇다마다. 그런데 댁은 누구신데 그 처자를 찾는 것이오? 보아하니 양반댁 같은데 끝분이를 알고 있어? 끝분이는 저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날에 태어나서 소꿉친구처럼 지냈지요. 과거 급제를 해서 이렇게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모는 헛기침을 하더니 쌀쌀맞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양반하고 몸종이 사랑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구려. 농이 아주 심하시구먼. 주모는 그렇게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놈도 분명히 그 윤가에서 보낸 것이 분명해. 우리 끝분이를 찾으려고 하는 게지. 끝분이는 죽은 것으로 해야지. 그래야 놈들이 다시는 찾지 않겠지. 주모는 끝분이를 숨겨주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수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주모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진수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호랑이 다리라도 삶아 드셨소. 언제부터 거기 있으신 게요? 송구하오나 혹시 끝분이에게 잘해줬다는 아씨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왜 그러시오? 우리 끝분이가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아씨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가면 되겠소? 매와 아씨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굉장히 끈질기구먼 그래. 그 아씨 만나서 뭔 소리를 들으려고. 진수는 그렇게 주막 근처를 다니며 매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주막에서 보내면서 겨우 한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황씨 아저씨였지요. 매화가 황씨 아저씨와 가깝다는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바로 황씨 아저씨가 있는 고을로 향했습니다. 끝분이는 그간 얼굴 없는 시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곧 고을에 도착하는 것도 모르고 오늘도 열심히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고을 사또가 포졸들을 데리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끝분이를 잡아가려는 것이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백씨는 시를 쓴 사람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니 마을 장터 곳곳에 잠복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끝분이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복면까지 하고 나타났지요. 복면을 한 끝분이는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정체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황씨 아저씨 집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이놈들, 이게 대관절 무슨 짓이란 말인가? 아란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이른 아침부터 잡아가는 것이야. 죄명이 무엇인가? 끝분이의 죄명을 들은 황씨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역모였지요.
알고 보니 백 씨는 시에 적힌 주체를 은근슬쩍 임금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향리의 비리를 풍자한 시를 임금의 비방으로 탈바꿈한 것이었지요. 게다가 끝분이가 그동안 집필한 책들도 모두 불온서적으로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폐관소설과 풍자문학이 모두 잿더미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끝분이는 분신과 같은 책들이 사라지니 통곡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황씨 아저씨가 포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란이를 잡아갈 것이라면 나와 먼저 대화를 해야 할 것이오. 사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처자가 황 씨가 키운 제자라는 건 잘 알고 있다만 이번 사건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바로 관가로 끌고 가야겠어. 그러자 황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내가 제자로 키운 아이가 아니라네. 이 아이는 나의 딸이라네. 사또뿐만 아니라 끝분이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분이를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도 놀라서 수군거리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황 씨의 딸이라니. 황 씨는 끝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 그대로라네. 이 아이는 내가 어제부로 수양딸로 키우기로 했다네. 끝분이는 황씨 아저씨가 수양딸로 데려온 덕분에 관가에 끌려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끈 셈이지요. 하지만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끝분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란다. 내일 해가 뜨는 대로 바로 떠나거라. 지도를 하나 줄 테니 알려준 곳으로 가거라. 거기에 도착하면 끝분이를 반겨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끝분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황씨 아저씨가 희생까지 하면서 끝분이를 지켜준 것이지요. 끝분이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단다. 사실 매화 아씨는 나의 친딸이란다. 나와 매화 그리고 전처만 알고 있는 진실이지. 황씨 아저씨가 끝분이를 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황씨는 매화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딸 매화를 낳은 것이었지요. 매화 역시 황씨가 친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어머니와의 깊은 사랑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이해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황씨와 매화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부녀 관계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화를 잊고 살려고 했던 황씨에게 끝분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똑똑한 끝분이를 보고 황씨의 딸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었지요. 황씨가 어떤 사람인지 늘 궁금하였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버지가 용서할 리가 없었지요. 마침 황씨는 끝분이가 여류 시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에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떠나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말거라. 여기가 정리가 되면 내가 기별을 할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거라. 끝분이는 그렇게 황씨 아저씨와 기약 없는 이별을 했습니다. 여류 시인으로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믿었는데 끝분이는 아버지와 함께 윤가 집에서 도망친 일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지요. 끝분이가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고을, 그곳에는 다름 아닌 매화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끝분이가 매화의 할머니를 만나고 있을 때 진수는 뒤늦게 황씨 아저씨가 있는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주막에 들른 진수는 먼저 황씨부터 찾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황씨가 고을 사또에게 추포되어 옥에 갇혔다는 것이었지요. 여류 시인으로 키운 아란이라는 처자가 임금을 비방했다는 그 잘못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황씨가 수양딸로 받아주면서 사건에 개입했다는 억지였습니다. 진수는 아란이라는 처자가 궁금했습니다. 여류 시인이라고? 우리 끝분이도 시인이 꿈이었는데. 끝분아, 너 설마 아직도 살아있는 거니? 진수는 관가로 가서 황씨를 만나려고 했지만 사또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황씨만 만나면 아란이가 그토록 찾던 끝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말이에요. 진수는 황씨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상소문을 보내는 것이었지요. 임금에게 상소를 보내서 황씨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황씨가 풀려나야 아란이에 대해 물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수는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진수가 보냈던 상소가 다 무시당했으니까요.
임금은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는 성격이라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진수가 애를 태우고 있을 때 끝분이는 매화의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매화 할머니는 끝분이의 재능을 바로 알아보았지요. 끝분아, 오늘부터 양반댁들의 글을 다듬어 보거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홍문관 관리들이 있었단다. 임금의 곁에서 교서와 답서를 작성하던 핏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 차후에 임금에게 보내는 상소문도 다듬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야. 끝분이는 시인이었던 터라 글의 맥락과 설득력을 아주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매화 할머니의 조언까지 더해지니 그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매화 할머니 말대로 임금에게 보내는 상소문까지 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상소문을 보내는 관리들의 심정까지 제대로 파악하니 글을 읽다 보면 감동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진수의 상소문이 끝분이에게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끝분이는 상소문을 고치고 다듬으면서 진수 생각이 났습니다. 진수와 몰래 사랑을 속삭일 때 진수의 글을 고쳐주면서 장난을 쳤던 일이 떠올랐지요. 그런데 상소문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진수가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과거에는 급제했을까? 네가 너무 그리워. 진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썼던 상소문이 임금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진수의 상소문을 받아들인 것이었지요. 진수는 바로 상소문을 다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기를 얻은 진수는 바로 황씨를 위한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황씨와 대화하고 싶은 이유도 있었지만 사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억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끝분이는 얼마 가지 않아 진수의 상소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황씨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황씨 아저씨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분이 있었다니. 임금에게 바치는 상소문은 성심에서 우러나는 직언으로 이해했기에 실제 작성자를 밝히지 않는 일도 있었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끝분이는 상소문의 주인공이 진수라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지요. 진수 역시 상소문을 다듬는 일을 한 사람이 끝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상소문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에도 끝분이의 실력 덕분이었습니다. 관아 잔치에 불려가서 모욕을 당했던 몸종 송이의 사건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임금은 송이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렇게 황씨는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끝분이와 진수의 정성으로 자유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얼른 황씨부터 만났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급하게 찾아온 이유는 시를 썼다는 그 처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네 상소문 덕분에 풀려난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만 그 아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 수양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 처자의 이름이 아란이라고 하던데. 혹시 진짜 이름이 있습니까? 자네 말대로 나는 그 아이를 수양딸로 받아들였네. 그만큼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네. 자네에게 진 빚은 꼭 갚겠네.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는 더는 묻지 말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끝분이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황씨 아저씨의 심정 탓에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소문 덕분에 살아나긴 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끝분이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지요. 그 시인의 이름이 혹시 끝분이가 맞습니까? 뒤로 돌아선 황씨 아저씨는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는 할 말이 없다네. 어서 이만 돌아가시게. 진수는 도저히 황씨 아저씨의 의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양딸을 지키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끝분이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황씨 아저씨에게 믿음을 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아란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지요. 진수는 그날부터 바로 백씨 행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씨가 향리의 우두머리 호장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금을 부풀려 징수하고 일부는 사사로이 착복했다는 건 공공연한 일이었습니다.
진수는 세금을 부풀린 일을 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백 씨는 백성들에게 없는 인원을 호적에 올려 세금을 더 걷거나 부자와 결탁해 세금을 줄여주고 뇌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결정적인 단서를 잡아냈고 사또와의 결탁까지 알아냈습니다. 백 씨가 고을 사또와 몰래 만나 끝분이가 쓴 시를 조작한 일을 의논한 것이었지요. 진수는 모든 증자를 잡아내고 조정에 서찰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 씨가 밖으로 나오려는 찰나에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백 씨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바로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안 그래도 임금에게 상소문을 보내면서 신임을 받고 있었지요. 그렇게 고을에서 비리의 온상으로 떠오른 향리의 권력은 사라졌습니다. 고을에서는 암행어사 진수를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막과 시장 어디를 가든 진수를 응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황씨 아저씨도 이제 진수를 신뢰하였습니다. 시를 쓴 그 처자의 이름이 궁금하여 그토록 애를 쓴 겐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르신. 아라나 씨와 어르신의 사연을 들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암행어사 아닙니까? 황씨 아저씨는 잠시 고심하더니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내 입으로 이름은 말하지 않겠네. 그 아이는 내 수양딸이지. 난 자네와 내 딸을 혼인시키고 싶네. 기별을 보냈으니 곧 딸이 도착할 걸세. 이 정도면 만족하는가? 진수는 감격하여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보름 뒤, 이 고을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놀라서 모두 발뻗고 환영하는 것이었지요. 끝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끝분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백 씨가 그렇게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은 덕분에 시를 쓴 주인공이 끝분이라는 것이 다 밝혀진 것이었지요. 끝분이가 황씨 아저씨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정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끝분이의 얼굴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분이도 진수에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끝분이를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너를 만나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어. 끝분이도 앞이 가릴 정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진수라면 꼭 그럴 거라고 믿었어.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이후 상소문에 대해 알게 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끝분이와 진수의 인연에 임금도 감격하였답니다. 끝분이는 종문서를 소각하고 진정한 시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진수는 바로 조정에서 불렀으나 끝분이가 있는 고을의 사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한 그날 밤, 모처럼 예쁜 달이 떴습니다. 연못 근처에서 몰래 만났을 때 떴던 그 예쁜 달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두 사람의 사랑을 환히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피천득은 인연이라는 수필에서 현명한 사람은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고 했습니다. 끝분이와 진수는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재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끝분이와 진수처럼 현명한 사람들은 결국 좋은 인연을 만들어내는 법이지요.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서방님에게 동침 수기를 써달라는 부인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민담으로 전해지는 동침 수기와 관상가에 접목되는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리 백세야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한선비 집안이 있었습니다. 재물과 인복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대대로 서원으로부터 전해지는 학맥이 있었지요. 비록 큰 벼슬을 얻지 못했지만 학문으로 여러 후학을 길러낸 것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이 선비 집안을 예전부터 존경하고 살았습니다. 지석이 역시 선조들을 존중하면서 살았답니다.
물려받은 땅도 없고 재물도 없었지만 늘 부모님을 공경하였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석이는 학문을 모두 멈추고 풍수를 데리고 맷자리를 찾고 있었지요. 그런데 풍수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기운이구먼.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이 자리가 분명히 명당이긴 한데 좀 복잡하게 길이 꼬여 있다네. 자네에게 기운이 오는 자리는 아니란 말일세. 지석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재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맷자리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몇 자리나 알아봐 주시오. 그렇게 풍수를 따라 길을 걷는데 지석이가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걸어가면 바로 부인의 친정집이 나오기 때문이었지요. 지석이는 지나던 길에 친정집에 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 소영이는 오랜만에 친정집에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이런 인연이 다 있구려. 어찌 여기를 오셨습니까, 서방님? 아버님 맷자리를 알아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신기하게도 그 몇 자리가 바로 이 아래라고 하더이다. 소영이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맷자리가 친정집 근처라니 기분 좋을 일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이렇게 오셨으니 쉬었다 가시지요, 서방님.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 지친 탓일까요? 오랜만에 부인을 보니 가슴속에 있던 정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석이는 소영이를 안으려고 하였습니다. 서방님, 아버님 맷자리를 알아보시려는 와중에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하지만 부인, 그동안 홀로 여기저기 다니느라 몸이 고단하다오. 몸이 고단하시면 어서 들어놓으셔야죠. 이불 자리 빨리 펴드릴 테니 어서 주무십시오. 하지만 지석이는 이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부인을 안을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불효가 아닙니까, 서방님? 아버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지석이는 씩하고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하실 것이오. 대대로 선비 집안이라고 하더니 사랑 앞에서는 역시 장사 없는 것일까요? 소영이가 허락하니 지석이가 맹렬하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지석이는 다시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소영이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지요. 지석이는 깨우지 않고 조용히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부인 피곤하게 했으니 내가 조용히 나가 드려야지. 그때 소영이가 문 여는 소리에 눈을 뜨더니 힘겹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서방님 밥은 챙겨주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소영이가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이었습니다. 지석이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부인?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내가 어제 너무 짓궂게 굴었나 보오. 소영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어렵게 몰아쉬는 것이었습니다.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으니 지석이도 걱정될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래도 몸이 많이 허한 것 같소. 내가 돌아올 때 의원에게 들려서 한약이라도 다려드려야겠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서방님. 어서 아버님을 고이 보내드려야죠. 지석이는 이상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다정했던 소영이가 이상하게 허둥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석이가 풍수와 떠났을 때 소영이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웬 중년의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이야기 듣고 여기까지 왔네.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닌가. 지석이의 숙부였으며 소영이에게는 시숙 어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 정말 마음이 황량하기 그지없었네. 그런데 그 맷자리가 자네 친정집 근처라니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시숙 어른? 서방님의 숙부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영이와는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보고 살았지요. 소영이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영이가 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숙 어른을 한참 쳐다보는 것이었지요. 왜 그렇게 쳐다보나?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아닙니다, 시숙 어른. 맷자리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렇다네. 그리고 우리 조카도 보려고 오랜만에 찾아온 게지. 시숙 어른은 호탕하게 웃고 덕담을 나누더니 돌아갔습니다. 소영이는 시숙 어른이 떠나고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어머니가 불러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니, 얘야. 뭘 그리 고심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소영이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엇을 봤길래 그러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진지 잡수셔야죠. 소영이는 어머니가 걱정할까 말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딸의 심성을 잘 알고 있으니 더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지석이는 아버지의 상여를 모셔와서 학관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지석이의 친척들도 모두 와서 영전에 곡을 하고 학관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지석이가 친척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소영이었지요. 여기까지 어찌 오신 게요, 부인? 소영이는 급하게 뛰어오느라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지석이는 부인이 이렇게 정신 사납게 행동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지요. 늦지 않게 제가 와서 다행입니다, 서방님. 서방님께 긴히 청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이 급하신 게요? 소영이는 황당하게도 동침 수기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밤에 소영이와 하룻밤을 보낸 일을 직접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석이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이 급히 오신 게요? 부인답지 않게 이게 무슨 일이요? 하지만 소영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석이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소영이는 아주 단호하였지요. 하지만 부인도 알다시피 아버지 영전 앞에서 곡을 하고 오는 길이요. 부인이 지난밤에 불효라고 하지 않으셨소. 그런데 동침숙이라니요. 너무 황당해서 낯이 다 뜨겁소. 그런데 소영이는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지석이는 하는 수 없이 소영이가 있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소영이가 원하는 대로 동침수기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서방님과의 정을 꼭 기록해 두고 싶었습니다. 헤아려 주셔서 감사히 여기나이다. 그러자 지석이는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얼른 얘기하시지 그러셨소. 아버지도 부인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낯뜨거웠지만 이런 기록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소. 부인과 나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랄까. 지석이는 그날 밤 소영이를 또 안았습니다. 동침수기를 작성한 탓인지 지석이는 더 간절하게 소영이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소영이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지석이는 다음 날에 친구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러 모처럼 멀리 나왔으니 근처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집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가 급하게 나가보니 시숙 어른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사돈 어른이 아니십니까? 무슨 일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급하게 오신 geb니까? 시숙 어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카가 그만 절벽 밑으로 떨어졌지 뭔가.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우리 조카 불쌍해서 어찌하면 좋은가? 소영이는 놀라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에 이어 신랑까지 요절하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깨어난 소영이가 바로 태기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서방이 아이를 남기고 떠났다며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지만 소영이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지석이의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소영이 걱정돼서 찾아온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지요. 지석이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태기를 보인다는 것이야. 이건 말도 안 되지. 얼른 조카 며느리 좀 나와 보라고 하시오. 소영이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에 이어 서방님까지 요절한 마당에 이게 대체 무슨 짓일까요? 소영이는 지친 얼굴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다들 들어오시지요. 친척들은 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소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밖에서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난리를 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영이 시아버지에게는 큰 땅과 집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지석이에게 물려줄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석이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그 땅과 집을 친척들이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지석이의 아들이 태어나면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너무들 하는구먼 정말. 소영이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여전히 친척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와중에 시숙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사돈 어른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조카 며느리가 곤란한 일을 겪은 것 같아서 왔습니다. 시숙 어른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친척들이 지석이 아이를 믿을 수 없다고 따지고 있었지요. 그때 소영이가 뭔가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시숙 어른께서도 오셨으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영이가 꺼낸 것은 바로 동침숙이었습니다. 지석이의 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친척들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석이 글씨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시숙 어른이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란이란 말이오. 조카 며느리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시오. 시아버지에 이어서 서방까지 세상을 떠나지 않았소. 아무리 상속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조금 진정들 하시고 오늘은 일단 물러들 하시오. 하지만 친척들은 쉽게 물러설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숙 어른이 동침수기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카의 필체가 맞네. 조카와 내가 주고받은 편지가 여기 있지. 시숙 어른이 가지고 있던 편지를 꺼냈습니다. 진짜 지석이 필체와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니 친척들이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들 물러나시게. 조카 며느리까지 잡을 참인가? 결국 친척들은 시숙 어른의 불호령에 물러났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소영이 어머니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덕분에 우리 소영이가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들 합니다. 아무리 돈도 좋고 땅도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몰려와서 사람을 못 살게 굴다니. 그러자 시숙 어른이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저희 과오입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형님 집안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지만 재물에 있어서는 많이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라도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인들과 친해져 보기도 하고 처음으로 상단의 줄까지 대면서 출세도 노렸지요. 하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듣고 있던 소영이 어머니도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님께서 남기신 돈과 땅이 있으니 우리 조카 며느리가 이어받으면 될 것입니다. 소영이 어머니는 친척들이 모두 돌아갔는데도 주변의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사돈 어른의 돈을 물려받을 입장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말씀하신 대로 되겠습니까? 오늘도 저렇게 인정하지 못하시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돈어른. 제가 형님과 조카는 지키지 못해도 조카 며느리와 종손만은 꼭 내 손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 방에 웬 낯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소영이와 어머니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에 소영이 어머니가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집에 있던 땅 문서하고 집 문서가 모두 사라졌구나. 이게 다 그 사돈 집안 놈들 짓이 아니겠느냐?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찌 야밤에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까지 한단 말이더냐? 소영이도 좌절하여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영이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소영이 뱃속의 아기가 정말 지석이의 아들인지 떠들어대는 것이었지요. 그때 시숙 어른이 또 한 번 나섰습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지석이의 아들이 확실하다고 설득을 하는 것이었지요. 소영이 어머니는 또 한 번 감격하여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소영아. 사돈 어른이라도 계셨으니 다행이지. 지금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구나. 그런데도 소영이는 말없이 슬픈 표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사돈 어른이 저렇게 하신다고 뭔 소용이 있겠느냐. 땅 문서하고 집 문서까지 다 빼앗겼으니 이제는 이를 어찌해야 할꼬. 그렇게 소영이는 천신만고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주 떡두꺼비와 같은 아들이었지요.
소영이는 감격하여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낳아서 다행이다만 사돈 집안 놈들이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걱정이구나. 걱정하지 마셔요, 어머니. 땅 문서와 집 문서까지 가져갔으니 이제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가 상속을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손주가 크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야. 그러니 늘 조심해야 한다. 소영이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약재를 다려서 가져오고 있었지요. 소영아,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이한테 좋은 약재가 있다고 하더구나. 그 약재만 먹으면 아이가 장성할 정도라고 한단다. 내가 힘 좀 썼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소영이는 어머니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힘을 쓴다고 해서 없는 약재가 생겨날 리는 없었지요. 딸 힘내라고 어머니가 약간의 빈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흥겹게 약탕수를 가져왔습니다. 소영이는 어머니의 억척스러운 성품이 재밌으면서도 부럽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어머니가 그만 넘어지면서 약탕수를 모두 쏟아 버린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째? 그런데 소영이의 눈에 포대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영이가 아기를 안을 때 쓰던 포대기였는데 어머니가 그 포대기를 밟고 미끄러워서 약탕수를 쏟은 것이었습니다. 늘 아기를 안을 때 쓰던 포대기였는데 하필 그때 바닥에 있었으니 깨름칙한 것이었지요. 이후에도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늘 아들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기력이 떨어진 날에 동네 유모에게 부탁을 하였지요. 이 고을에 온 지 한 달 정도 된 유모란다. 들어보니까 아주 성실한 처자라고 하니까 염려하지 말거라. 그런데 온다던 유모가 통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쳐있던 소영이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젖을 먹이려고 하였지요. 그때 못 보던 처자가 갑자기 급하게 온 것이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여기 오기로 한 유모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유모가 믿음직스러워서 부른 것인데 통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신 오다니.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러나? 그러자 대신 도착한 유모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그 유모가 그간 도둑질을 한 사실이 밝혀졌지 뭡니까? 그동안 사람 좋은 얼굴로 모두를 감쪽같이 속인 겁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유모는 재차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도 그렇고 어머니도 어리둥절하였지요. 유모가 돌아간 뒤에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도둑질한 처자가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소영이는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참. 우리 집에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그런 처자가 우리 손주에게 젖을 먹인다고 생각해보거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소영이도 갑자기 소름이 끼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약재를 다려주었던 의원이 음독 혐의로 추포된 것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약탕수에다 독초를 넣은 것이었지요. 그동안 돈을 주고 음독을 시켰던 사람들도 모두 추포가 된 것이었습니다. 소영이와 어머니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설마 우리 손주에게 먹일 약탕수에도 독초가 있던 것이 아니더냐? 소영이는 제발 아니길 빌었지만 지석이의 친척들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대로 땅 문서와 집 문서를 훔친 것도 부족해서 기어코 아들의 목숨까지 빼앗으려는 것일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구나. 만약에 그 약탕수에 독초가 있었다면 우리 손주에게 천운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야. 그때 내가 만약에 보자기를 밟고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우리 손주가 그 약탕수를 먹었을 거 아니냐. 소영이는 어머니의 말씀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신 젖먹이를 하려고 했던 유모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유모가 잡히지 않고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했다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소영이는 날이 밝은 대로 그 유모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관가에 끌려간 그 유모가 여러 사람들을 음독한 죄로 참수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소름이 끼쳤지만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오히려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그것 좀 봐라. 우리 손주에게 천운이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우리 천지신명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가 어머니와 함께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돌아가면서 돌보고 있었지요. 그러다 어머니가 소피가 마려워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영이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불이 나게 주변을 뛰어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얘야. 우리 손주가 사라졌구나. 소영이는 기겁했습니다.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사라지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소영이와 어머니가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어두운 그림자의 사내가 아기를 안고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소영이의 아들을 냇가에 버리는 것이었지요. 아이는 가엾게도 흐르는 냇물을 타고 소영이로부터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아기가 냇물에 있는 것도 모르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지요. 아기도 본인의 처지를 모른 채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렇게 계속 냇물을 타고 위험해질 것만 같았던 아기 앞에 두레박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유속은 빨랐지만 쓰러진 나무들에 걸리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지요. 그러니 아기도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레박 앞에 딱 하고 걸린 것이었습니다. 두레박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얼마 있지 않아서 웬 아이가 두레박으로 뛰어왔습니다. 이것 좀 봐, 얘들아. 여기 웬 갓난아기가 있잖아. 알고 보니 아이들이 그동안 냇물에 엽전을 던지고 두레박으로 건지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내기를 하다가 그런 놀이를 생각한 것이지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들킬까 몰래 이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침 두레박이 있었던 덕분에 아기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한참 뛰어와서 겨우 아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또 신이 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역시 천운이 맞구나. 분명히 대성할 것이야. 하지만 소영이는 계속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누군가 아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 분명하니까요. 게다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나돌았습니다. 웬 사내들이 소영이 집 근처를 얼씬거린다는 것이었지요. 인상착의를 들으니 역시 사돈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돈 집안에서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두렵기만 했습니다. 소영이는 아들에게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해가 떨어지자 소영이 집 근처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친근하게 짖고 다니던 강아지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복면을 한 사내가 소영이 집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조심히 열고 소영이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거칠게 들춰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불을 들춰내니 소영이는 온데간데 없고 베개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사내가 뒤를 돌아보니 소영이가 결연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니놈의 정체를 밝히거라. 사내가 키득키득 웃으며 복면을 벗었습니다. 사내의 정체는 바로 시숙 어른이었지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지석이가 물려받을 땅과 집은 시숙 어른이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형님과 조카까지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사라지면 물려받을 사람은 본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소영이가 갑자기 동침 수기를 꺼내면서 일이 꼬인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소영이를 위하는 척 연기를 하고 뒤에서는 소영이와 아들을 해치기 위해 갖은 술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원에게 돈을 주고 약탕수에 독초를 탔습니다. 소영이 어머니가 약탕수를 살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을 꼬드긴 것이었습니다. 아기에게 좋은 약탕수가 있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지요. 그렇게 계획이 완성된 줄 알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소영이 아들은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시숙 어른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기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모에게 돈을 주고 음독을 사주했습니다.
유모는 알고 보니 전에 있던 고을에서 도둑질을 하다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도둑질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시숙 어른이 사주를 하면서 인생을 또 한 번 망친 셈이었지요. 그런데 유모가 소영이 집으로 가려는 찰나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모의 얼굴을 알고 있던 장돌뱅이와 마주친 것이었지요. 장돌뱅이는 전국을 유랑하며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모가 도둑질을 하다 쫓겨난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장돌뱅이가 말해준 덕분에 유모는 바로 추포된 것이었습니다. 의원에 이어 유모까지 실패하고 나니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질기구나. 이제 모든 재산이 내 손아귀에 들어올 판이었는데 갑자기 니년이 동침 수기를 들고 나올 줄이야. 하지만 아들을 안고 있는 소영이는 두려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지요.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시숙 어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차피 니년 목숨은 내 손에 있으니 말해주마. 대대로 선비 집안이라고 하면서 으스대는 꼴이 정말 가관이었다. 형님이라는 작자도 그렇고 네 서방이라는 놈까지. 형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가 아닙니까? 어찌 그런 짓을 벌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천벌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염려하지 말거라. 이제부터 이 집안의 역사는 내가 새로 쓰마. 이제 우리 가문의 선비라는 것은 없어. 오로지 가부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석이의 친척들이었지요. 소영이 뱃속의 아기가 지석이의 자식이 아니라고 난리를 쳤던 바로 그 친척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이놈. 이때가 오기를 기다렸지. 시숙 어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소영이가 건넨 동침 수기까지 부정한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척들이 소영이를 궁지로 몰아넣은 덕분에 시숙 어른이 마음껏 술수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니놈들이 왜 이곳에 있단 말이냐? 곧 지옥으로 갈 놈이 말이 많구나. 고을 원님 앞에서 어디 한번 실컷 애걸해보거라. 문을 열어보니 그 뒤로 친척들뿐만 아니라 포졸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숙 어른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할 처지였지만 무릎부터 힘이 빠지는 것이었지요. 소영이와 친척들에게 완벽하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소영이는 어릴 때부터 관상법을 터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전국을 유랑하며 장사를 하던 장돌뱅이였지요. 어느 날 아버지는 떠돌이 스님과 친해지면서 관상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관상법은 제법 출중했고 소영이가 그 피를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소영이의 관상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하룻밤을 보낸 뒤에 지석이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단명할 상을 읽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소영이가 몸을 부들부들 떨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시숙 어른의 얼굴에서 흉수를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소영이를 속일 수는 없었지요. 사실 소영이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씨 좋은 서방님이 곧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그렇게 고심 끝에 서방님에게서 동침 수기를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면 분명히 주변에서 서방님의 아이가 맞는지 따질 것이 분명하니까요. 소영이는 친척들을 방으로 들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숙 어른이 저와 아이를 해치고 나면 그 다음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을 해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뜻대로 해주소서. 친척들은 이미 동침 수기에서 지석이의 필체를 확인했습니다. 시숙 어른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소영이를 압박하는 척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소영이를 홀로 쓸쓸히 내버려두고 시숙 어른이 술수를 쓸 때까지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목격한 친척들도 바로 시숙 어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숙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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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숙 어른,